오늘은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서울 아파트 전망을 말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 보면 굉장히 높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이제 인천 경기 지역하고 서울 지역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인천 경기 지역은 이제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서울 지역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서울 지역 급등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좀 안 좋은 이유로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뭐냐?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고 그거를 이제 주택 그 소유주들이 호가를 단체로 올리면서 그 전에도 급등 전에도 거래가 없었고 급등 후에도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더라. 이건 좀 비정상적이고 주식에서 이제 작전주에 다름없는 이제 상황, 서울 부동산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자,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의 집값이 이제 하락해서 상승 반전하면서 서울 지역 통계는 대부분 다 급등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오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올랐냐, 그동안에 이제 뭐 이번 급등 말고도 이제 뭐 집값 단합이나 뭐 이런 거 말고도 왜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떤 이유로 떨어질 것인지 한번 인과관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인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을까요? 자, 부동산 부패 서울 인구 보면은요, 자, 2010년에 1,005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979만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 20만 정도, 20만 정도 인구가 빠져나갔죠? 자, 그 인구가 다 어디 갔을까요? 경기도 지역으로 갔죠. 자,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은, 자, 지금 인구가 이제 한 2% 정도,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줄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떨어진다는 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집값이 안 떨어진 이유, 많은 이제 집값 이제 급등을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세대수 이야기를 해요. 자, 왜냐? 세대수는 늘었더라. 서울의 인구는 줄었지만은 세대수가 늘었고, 주택은 세대수 단위로 마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1,000만 인구였을 때 서울시가 404만이었어요. 자, 이것이 2017년에 968만까지 떨어졌지만은 세대수는 409만으로 오히려 세대수가 5만 가구 늘어났어요. 인구는 한 32만 정도 빠졌는데, 자, 그러면서 주택이 더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서울 유출입 인구를 보면요, 1인 2인 가구가 서울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요, 3인 4인 가족 중심의 세대가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1인 가구는 서울 쪽으로, 도심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전체 부동산 통계에서 나온 거고, 아파트 시장만 따로 봤을 때, 자, 이걸 딱 나눠보았을 때 어느 쪽이 아파트와 더 밀접한 세대인가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 아파트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고시원 이런 형태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요. 자, 2인 가구는 이제 빌라나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은 이제 복도형 아파트, 아주 잘 가야 25평 아파트까지 가능한데, 지금 계속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전용 84제곱미터, 34평 내외의 평수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집값 흐름은 이제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자, 어차피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집값은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집값은 왜 올랐냐 따져보면은요, 인구적인 수요적인 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올랐나?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급 부족, 집이 부족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금리, 금리가 떨어지니까 투자할 곳이 없더라. 세 번째, 규제 완화, 정부에서 집 사라고 마구마구 권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공급 부족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봤더니 06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자료예요. 자, 그 전까지 06년, 07년, 08년까지 전국 아파트가 25만 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이 되다가, 자,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집값 급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값 급등을 꺼트리는 이유는 집값 급등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공급이더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부터 공급량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됐죠. 그래서 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제가 볼 땐 부동산 암흑기로 봐요. 이 시기에 워낙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필요한 주택량은 항상 33만 정도의 주택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값이 먼저 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매매가에 또 같이 끌어올린 케이스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표시한 부분, 집값 주택 공급이 그동안 부족했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는데, 그것도 지방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크게 영향은 안 미쳤어요. 언제 많았냐? 2018년, 올해가 수도권 지역도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한 해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2019년, 2020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분들은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서 결국에는 홍콩처럼 살 것이고, 요즘 보면요, 홍콩 맥도널드 해가지고 워낙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이제 더위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맥도널드에 이제 거주를 한다, 맥도널드에 많이 앉아 있는다, 이걸 비유하시면서 막 집값 공포심을 자극해요. 이걸 못 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에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집값 안정세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홍콩이나 미국 같은 현재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국가들 특징을 보면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가 열등이 적어요.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콩 같은 경우 토지 부족도 있었지만,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데 보세요. 집값 오름세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공 임대하고 공공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홍콩과 한국을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던 이것이 가장 컸죠. 그래서 집이 부족하니까 전세값이 올랐고, 그것이 매매가를 같이 끌어올리게 됐더라.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는 이제 반전되면서 2018년 정점을 찍어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늘어난다. 특히 강남 지역. 왜냐? 강남 지역부터 사업성이 있으니까 다 부시고 지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관리 처분 받은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반포주공1단지,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아파트 아직 분양 안 했잖아요. 그 아파트 규모 얼마인지 아시죠?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 그럼 두 번째 이유, 공급 부족만은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맞물렸다는 거죠. 또 하나 이유, 저금리였죠. 집값이 가장 가장 저렴했던 2012년 보면은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집값을 급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떨어뜨렸냐? 1.25%까지 기준금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1.25%면요, 은행에 1년 정기예금 아무리 1억을 맡기든 2억을 맡겨도 1.7%에서 1.8%밖에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예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실문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형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은 위험하고 계속 박스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부동산으로 몰린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돈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피해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저금리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할 거면 세상에 어떤 한국은행 총재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 부작용이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일본 전철을 한국은행에서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2018년에 1.5%까지 소폭 올랐지만은 워낙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저금리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돈이 직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중에 부동산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 부동산으로 갔고, 그것만큼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솔직히 이 규제 완화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많이 이끌었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다, 뭐 보수 정권이다 아니면 진보 정권이다 상관없이 이건 항상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하필 금리 인하하고 공급 부족하고 이제 규제 완화가 같이 맞물렸었던 거죠. 이거 말고도 양도세 중과제도 뭐 제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같은 여러 가지 뭐 규제들이 있었죠. 뭐 대출 규제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서울 집값은 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당연하죠. 공급이 부족으로 시작했던 거 공급 지속이 되면 당연히 집값은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저금리가 1.25%였는데 이것이 다시 옛날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면요,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규제의 강화. 자, 규제의 강화는 단 하나예요. 규제는 대부분 1주택자를 이제 잡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규제 강화는 한마디로 투자를 하지 말라. 집을 내 집 마련 말고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제도 2주택자부터 때리잖아요. 자, 이번에 보유세 강화 방안 2주택자부터 때리잖아요. 예. 그리고 1주택자, 자, 실소유, 실거주 2년 의무기간 추가한 것도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집을 매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시 규제가 강화하니까 떨어져야죠. 예. 왜냐, 집값은 실소유주만 들어간다 그러면 집값은 오르지 않아요. 그냥 안정된 흐름으로 가요. 그럼 결국에 여기 투자 세력이 와서 한 명 살 걸 두 명이 사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자, 그 두 명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세값 팔아. 이건 어차피 공급 지속이랑 연관돼 있는 건데,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세값은 담합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전세값만 떨어지면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를 합니다. 자,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토해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자를 시장 진입을 막아요. 전세값 하락은. 2년 뒤에 또 내야 될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전세값 하락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값 급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격 피로감이에요. 가격 피로감. 너무 비싸잖아요. 어떻게 사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공급 지속 부분하고 그리고 가격 피로감 좀 더 이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급 지속, 어디 공급이 중요하냐? 결국엔 강남 집값은 강남 공급으로 잡아야 된다. 강남 공급 언제? 당장 11월부터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자, 이거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다시 똘똘한 프레임 갖고 집값 다시 급등시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단 올리는 데 걔네들이 성공을 했어요. 언론이든 다주택자든 거래가 있든 없든. 자, 그 호가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 많은 호가도 결국에는 맞출 수 있어요. 다 같이 집 안 팔고,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집 소유주들이 다 같이 집 안 팔고, 우리 홍콩처럼 20억, 30억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 결국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깨지더라.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은 송파 헬리오시티, 전국에서 제일 큰 단지죠. 자, 이게 지축지구보다 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자, 이 아파트 단지가 12월에 입주를 하고, 그 이후에 집값을 급등을 이제 이끌었던 강동구에서 줄줄이 입주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입주 물량을 합쳐봤더니 거의 35,000가구예요. 그것도 강남 3구에서 이제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 이렇게 3개 구의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2년 2개월 동안 35,000가구다. 자, 이걸 뭐 이제 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매매를 들어가든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자, 물론 헬리오시티 이거 생각보다 급락 안 하고 주변 아파트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거 좀 빠져도 전 저점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서 계속 입주하는 것들은 제가 못 버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적어도 그래서
일단 잠실 지역 볼 거면요. 2019년 초반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강동구 지역은 2019년 말에 들어가 보셔라. 그리고 2020년 초반에도 기회가 좀 있을 것이다. 자, 여기가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서울 지역 그리고 고양시 지역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입주하는 2019년에 입주하는 첫 입주로 하는 신도시 가밀지구, 지축지구 그리고 향동지구 같은 데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격 피로감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을 가장 이끌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자, 2018년 7월에 입주한 이제 신반포자이 이제 분양가 금액을 보면은 매매 가격은 25억에서 26억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언론에도 나왔죠. 가격은 프리미엄은 10억이 붙었는데 거래량은 하나도 없더라. 누가 사냐? 아무도 안 사더라. 그런데 이 25억이 26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 자,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그것도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가 이런 초고소득 가구가 26억을 벌려 그러면 얼마나 벌어야 되냐. 자, 연봉 1억짜리가 자녀 한 명 있다고 감안을 하고, 자, 실수령액 보면 664만 원이에요. 그럼 부부가 벌면 이거 곱하기 2배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연봉 1억 정도 되는 사람들 자녀한테 투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자, 도우미도 써야 되죠. 아니면은 자녀 돌봐주시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드려야 되죠. 자, 자녀들한테 미안하니까 주말마다 놀러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자주 갑니다. 그만큼 씀씀이도 커요.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900만원씩 저축한다고 감안하면은 1320만원 중에서 900만원 정도를 저축을 했습니다. 420만원만 쓰고 900만원만 저축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도,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냐? 무려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 26억이 돼요. 연봉 1억 맞벌이가 20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도 26억이 간신히 되더라. 자, 근데 연봉 1억 맞벌이 된 사람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서초구만, 그래, 반포만 이렇게 비싼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 강남구, 송파구 다 이 가격 지금 따라가고 있죠. 하다못해 지금 강북 지역의 마용성권까지 13억, 14억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가격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거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한 채 더 사세요. 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한 채 더 사시면 되고요. 자, 반포 지역, 서초구 지역 25억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 채 더 사시면 되잖아요. 더 올라서 30억 되고 35억 되고 40억 되고 홍콩처럼 막 사람들이 막 조그마한 원룸에 다 그냥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이런 시절이 올 것 같으면 한 채 더 사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